최근 우리나라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4급 감염병에서 상급 감염병으로 격상되며 전수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쉽게 말해 나라에서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병이 된 겁니다. 얼마나 늘었길래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환자 수는 1,881명이에요. 에게 얼마 없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환자 수는 416명이었거든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3,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확 늘어난 겁니다. 8월까지만의 기록으로도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매독이 뭔디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끔찍한 성병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거든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매독이 발견된 건 1495년인데요. 무려 20년 만에 대륙의 끝인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한 시대도 아니었는데 엄청 빨리 퍼졌네요. 그런데 얘가 성병이잖아요? 거의 성적 접촉으로만 걸린단 말이에요. 인류의 번식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옛날 사람들 보수적이라는 거 다 뻥이요. 그런데 매독의 출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행하던 당시에는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란한 프랑스 놈들이 가지고 왔구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독을 프랑스병이라고 불렀어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저러운 이탈리아 놈들에게서 온 병이야. 라며 이탈리아병이라고 불렀죠. 참고로 두 나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 단번에 이해 완료.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병이 쭉 퍼져나가면서 폴란드는 독일병, 이라는, 디르키의 병, 디르키예에서는, 기독교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중국에서는, 항동병, 일본에서는 당나라병. 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뭐 원산지는 뒷전이고 그냥 싫어하는 나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당시는 유교의 끝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 우리나라에서 문란한 매독이 퍼질 리가 없어. 라고 하며 중국병 혹은 일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군.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온 병이라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와 함께 항해한 크루는 9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원주민들과 여러모로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그 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복귀하면서 신대륙의 전염병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전까지는 구대륙에 매독 의심 환자가 없었는데 딱 콜럼버스가 돌아온 쯤부터 관찰되었거든요. 신대륙에는 전부터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독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은 결혼하지 않은 목동이 암컷라마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었죠. 네요? 갑자기 암컷 라마는 왜요? 이런 강력한 질병 중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이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매독은 원래 라마에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보통 라마를 관리하는 목동은 혼자 일을 하고 그럼 외로울 때가 있었을 거고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으니 우와. 그렇게 라마의 병이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 유력한 설 중 하나지만요. 실제로 목동의 이런 행위는 생각보다 흔했다고 합니다. 하긴 법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면. 이유야 어찌됐든 유럽에 등장한 매독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병이 성병이다 보니 보통 걸리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나는야 잘생기고 예쁜 인기쟁이. 라는 징표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적 사고지네. 그런데 매독 증상을 보잖아요? 그럼 인기쟁이 안 할래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매독은 Treponema pallidum. 라는 세균의 감염으로 유발되며 증상에 따라 총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1차 매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세균이 침입한 부위에 생기는 쌀알 크기의 궤양이에요. 주로 성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항문, 입술, 손가락 등 다른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의 궤양이 관찰되는데요. 드물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궤양에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어잉,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궤양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통증이 없다 보니 직접 궤양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감염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의 절반과 남성의 3분의 1 정도가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점은 이 시기에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덜덜덜. 어쨌든 이때의 궤양은 2달 정도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2차 매독이 시작되죠. 이 시기 역시 전염성이 매우 높은데요. 증상으로는 두통, 미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건 광범위한 발진이에요. 보통 전신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다른 병들과 달리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생식기와 항문 주위에 편편콘딜로마라는 성병성 사마귀가 생길 수도 있으며 부분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독은 유럽에 가발 유행을 가져오기도 했죠. 이런 2차 매독도 1차 매독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은 별다른 증상이 없기에 뚫루 다 나았구만. 하고 안심할 수도 있지만요. 이 기나긴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진정한 매독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바로 3차 매독이죠. 3차 매독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끔찍한 증상은 고무종입니다. 고무종은 작은 결절인데요. 고무처럼 탄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고무종은 우리 몸에 어디에든 생길 수 있습니다. 간, 대동맥, 얼굴, 생식기, 심지어 뼈에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분해되면서 궤양을 형성하기도 하고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생기든 치명적이겠지만 얼굴에 생긴다면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가 주저앉거나 피부가 파이거나 얼굴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독은 코가 없어지는 병.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만약 뇌나 척수에 감염된다면 이를 신경매독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에 침투한 매독균은 그야말로 신경계를 망가뜨립니다. 그에 따라 정신착란, 실명, 치매, 과대망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간혹 역사를 보다 보면 미친 인물이 나오잖아요. 뭐 말이 필요 없는 히틀러부터 성 바실리 대성당을 지은 건축가를 칭찬하기는커녕 나중에 더 아름다운 건물 지으면 어캄? 이라며 눈을 뽑아버린 차르 2반 4세처럼요. 이런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이 알고 보면 신경매독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독이 4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한때 런던과 파리의 성인 중 10%가 매독에 감염되었을 거라 추측되는 만큼 크게 유행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베토벤, 슈베르트, 니체, 고흐, 고갱, 마네 등 많은 인물이 매독에 걸렸을 거라고 의심 또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면 그만큼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 여러 치료법이 등장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쓰인 건 수은이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염화수은은 몸에 쉽게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수은이 첨가된 연고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화상을 입었으며 곧이어 엄청난 양의 침을 흘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썼다고요? 당시 의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해로운 물질이 침을 통해 나오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바르는 걸 넘어 아예 수은탕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이때 증기를 마시면 더욱 좋다고 하여 열심히 들이마셨다고 해요. 참고로 수은은 증기로 흡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다 보니 비너스와 하룻밤을 보내고 수은과 평생을 함께하다. 라는 말이 생겨났죠. 지금 보기에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넘어 화염방사를 하는 느낌이지만요.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도 이거 효과 있는 건 맞아?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던 중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냈죠. 뭘까? 바로 말라리아 치료입니다. 뭐야, 말라리아가 여기서 왜 나와? 매독이 성병이잖아요. 성적 접촉으로 걸리는 병들은 보통 개복치인 경우가 많거든요. 몸속에서는 깡패여도 외부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관계처럼 아주 직접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매독의 경우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뜨거워지면 바로 깨꼬닥해요. 그런데 말라리아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이니 이를 통해 매독균을 물리친 거죠. 오,
괜찮은데요? 실제로 매독균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함께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도 그런 게 말라리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병이거든요. 매독 환자 입장에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였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위험한 치료에 도전한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치료해요? 지금은 그냥 주사 한 방이면 돼요. 다행히도 매독은 아직까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매독의 경우 정말로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후기 매독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총 3주를 맞으시면 되고요. 물론 뇌, 척수, 눈 등에 감염되었다면 더욱 자주 맞아야 하고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른 약을 넣어야 하지만요. 다른 감염병에 비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매독 환자랑 같이 밥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독균은 밖에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피부계양 접촉 등으로 걸리기도 하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요. 그럼 매독 예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와, 나는 걱정이 없다. 특히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지양하는 게 좋죠. 그런데 피임기구 사용하면 안 걸리지 않아요? 네, 궤양 부위를 확실하게 덮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독의 궤양이 꼭 생식기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임기구를 사용하더라도 걸릴 수 있죠. 애초에 감염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요. 저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매독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은 없는 무증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자도 전염은 시킬 수 있거든요. 더불어 지금은 증상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의심 정황이 있다면 증상이 있든 없든 바로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트너에게도 해당 사실을 전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독의 주요 감염 루트는 성적 접촉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엄마에게서 아이로 전해지는 수직 감염이에요. 만약 엄마가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럼 거의 100%의 확률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임신 전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까지 매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독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인류, 아니 거의 모든 포유류가 유전자를 이어나가는 방법이며 매독균은 이를 공략해서 우리를 감염시킬 뿐인 거죠. 우리 중에 인간 인큐베이터나 연금술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다른 병들처럼 운이 나쁘다면 걸릴 수 있는 병이니 숨기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